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투자관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보는데요. 기본 문제가 이게 이제 26문제인가 있죠? 25문제 있습니다. 25문제, 기본 문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 문제 푸시기 전에 문제 먼저 푸시지 말고요. 그 핵심 포인트 해설을 먼저 한번 쫙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저와 함께 푸셔야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 해설 위쪽에 있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앞쪽에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암기라기보다는 쭉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숙지하셔야 돼요. 자, 1번 자산 구성비 변동을 통해 초과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다.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틀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는 거, 에셋 올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 또 하나가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런데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대개 보면 이거 소극적인 전략이고 요건 적극적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 전략하면 자산 배분 그냥 짜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안에 이게 다 포괄돼 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데 자산 배분이라는 게 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자산 배분이라는 걸 뭐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으면 자산 배분을 안 하는 거나 자산 배분을 하는 거나 효과가 똑같으면 뭐하러 자산 배분을 합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해서 투자 성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산 배분 전략 자체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고 결국 남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다만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 자산 배분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이건 적극적이다 그런 거지,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을 전체적으로 정의할 때는 얘는 적극적인 거, 인위적인 거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거는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1번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자산군의 선택과 상대 비중에 대한 의사결정이 미래 투자 실적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알려지면서 자산 배분 전략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선택이나 시장 예측 또는 뭐 시장 시기, 뭐 마켓 타이밍보다 자산 배분 자체가 투자 성과에 압도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91.5%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BHB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이 종목 선정이나 시장 예측보다 더 우월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 이제 중요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현재는 시장 예측 활동을 통하여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게 옛날 겁니다. 이것이 과거 전략이고 현재 전략은 자산 배분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거예요. 시장 예측을 하는 거는 시장 예측을 통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이런 거는 과거 전략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투자 위험에 대한 관리, 투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적화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 아래쪽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 역시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추상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도 있긴 있는데 외워야 될 게 그 아래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지금 과제를 보면 분산 투자 방법, 개별 종목 선택, 그 다음에 투자 시점, 즉 마켓 타이밍 선택하는 거, 이것이 과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통합적 투자 관리에서 이 단계 4단계를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투자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적 관점에서 자산 배분 실시하고 종목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수정하고 사후 통제 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놔야 돼요. 2번 봅니다.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로 거래가 먼 것입니다. 1번 투자 대상 자산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자산군은 엄청 많아졌죠. 과거에는 그냥 전통적 투자 자산 하면 주식 아니면 채권 이런 거였는데 지금 오죽하면 날씨에도 투자하죠. 탄소 배출권 투자하죠. 생명보험, 보험금 수령권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아진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해졌다.
두 번째, 투자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죠. 위험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3번, 투자 수익률 결정에 자산 배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4번, 시장 예측이나 증권 선택이 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자, 시장 예측이나 증권 선택은 오히려 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낮아요. 낮은 것이 발견됐고,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이 전체 펀드의 성과의 91.5%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예측 증권 선택보다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인데, 아래쪽에 보면 시장 예측 활동이라고 하는 과거에 주로 펀드를 관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현재에 있어서 시장 자산 배분 전략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암기할 건 별로 없습니다. 쭉 한번 비교하시면 돼요. 자, 잘못된 것 고르는데요. 3번. 1번, 펀드 운용자가 자신의 투자 목표를 계량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계량적이다. 뭐 이게 양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맞는 거고요. 2번, 운용 성과 측정에 사용할 기준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되고요. 3번, 투자 전략의 수립 과정에 사용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예측력 강화를 요구한다는 것도 뭐 맞는 얘기고요. 4번, 분산 투자보다는 소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한다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현대의 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바로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가 아니에요. 펀드를 운영하는데 집중 투자하면 큰일 나죠. 리스크가 높아져서. 그래서 자산 배분은 말 그대로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전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는데, 이 4번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낸 건데, 자산 집단이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해설을 보세요. 자, 일단 투자 과정에 첫 번째 재무 목표 설정하고, 두 번째가 투자 목표 설정하는 게 나와요. 양거로 이번에. 세 번째가 자산 집단을 선정하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자산 집단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산 집단의 요건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분산 가능성을 충족해야 된다는 건데, 분산 가능성 뭐죠? 자산 집단 내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많은 개별 증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분산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독립성이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의 자산 집단은 다른 자산 집단하고 상관관계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된다. 이거 상습적으로 나와요. 자, 상관관계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시 위험 감소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통계적 속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이 자산 집단과 이 자산 집단이 서로 독립돼 있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낮다는 얘기는, 상관성이 높다는 거는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산 가능성과 독립성을 잘 알아놓으셔야죠.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의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자산 집단의 성격으로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1번, 자산 집단은 분산 가능성 충족해야 되죠? 맞습니다. 2번, 자산 집단 내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많은 개별 증권 존재해야 한다. 이게 분산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같은 맥락이고, 3번, 자산 집단은 독립성 갖춰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자산 집단은 다른 자산 집단과 상관관계가 충분하게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낮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5번 보죠. 5번은 이제 자산 집단의 종류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자산 집단을 이자 지급 자산 또는 투자 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건 언급을 안 해요. 그 뒤부터. 그리고 딱 두 개만 지금 보통 언급을 하는데, 이자 지급형 자산과 투자 자산 두 종류만 이렇게 해서 부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자 지급형 자산은 대표적인 게 채권 같은 거예요. 채권이나 단기 금융 상품이나 예금 상품이나 이런 거고, 그다음에 투자 자산은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거의 그냥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자산 집단의 종류라고 돼 있고요. 거기 기본적 자산 집단에 이자 지급형 자산과 투자 자산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자 지급형 자산은 인플레이션 보상이 없고 투자 기간은 비교적 단기고 불황시에 적합하죠. 이게 안전자산 성격이 있으니까. 근데 투자 자산은 인플레이션 보상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로 활용되고, 그 다음에 호황시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종류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읽어보시고요. 5번 바로 봅니다. 자산 집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주식은 변동성이 낮고 인플레이션 시 원금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거는 주식이 아니에요. 즉 투자 자산이 아니라 이자 지급형 자산이에요. 채권 같은 거예요. 채권 같은 게 변동성이 낮아요. 여러분들 주식 같은 건 변동성 높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오죽 높으면 가격 제한폭이 있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금리가 하루 저녁에 15%씩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 금리 자산, 이자 지급형 자산은 변동성이 낮아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약하지. 그래서 그 얘기가 1번은 주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자 지급형 자산,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기본적인 자산 집단은 이자 지급형 자산, 투자 자산, 부동산 등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3번 이자 지급형 자산은 이자 수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자산. 맞죠? 4번 투자 자산은 투자 수익이 확정돼 있지 않고 성과에 따라 투자 수익이 달라지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벤치마크에 대한 내용인데 벤치마크는 우리가 운용 이전에 설정해야 되는 운용의 가이드라인이고 나중에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 잣대가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벤치마크 보면 핵심 포인트 해설을 보시면 의의 포트폴리오 평가 기준이고 의사소통 수단이고 운용 이전에 설정돼야 되고 시점은 사전에 설정돼야 되고 조건이 있는데 조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 집단 벤치마크의 종류가 나오죠. 대표적인 게 국내 지수는 코스피나 코스피 200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엔 KRX 채권 종합지수, 우리가 코비라고 그러죠. 코리아 본드 인덱스라고. 예금은 3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예요. 근데 이거 1년짜리로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근데 단기금융 상품에 벤치마크로 보통 많이 쓰는 게 91일짜리 CD 금리입니다. CD.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6번을 보겠습니다. 벤치마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1번 자산 운용자의 운용 계획을 표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맞죠? 두 번째, 벤치마크는 사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벤치마크는 운용 이전에 정해져야 돼요. 사전에 설정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벤치마크 운용 성과를 운용자가 추적하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벤치마크가 확인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적하는 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4번 적용되는 자산의 바람직한 운용상,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운용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7번을 보는데요. 이제 기대 수익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도 계산 문제로 간단하게 내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하고 위험을 측정할 때 위험은 이제 표준 편차로 보통 측정을 하고 기대 수익률은 시나리오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데 시나리오 분석법에 의한 기대 수익률 구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산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리고 표준 편차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자주 안 나옵니다. 표준 편차는. 기본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낸 적이 있어서 넣긴 넣는데 그건 자주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요. 핵심 포인트 해설 보세요. 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2번에 보면 각각의 자산 집단의 투자에 따라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 값들을 평균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에서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의 기대치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예금 자산의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 예금 금리가 기대 수익률이고 단기 금융 상품은 가입 시점 금리고 채권의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돼요. 표면 이자율에다가 시세 차익을 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표면 이자율에다가 시세 차익 더했다. 그냥 이자율만 얘기하면 안 돼요. 채권은 나중에 팔기도 해요. 팔면 그때 시세 차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은 이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투자 자산은 주식 같은 건데 주식 같은 거는 이제 예측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예측한 값의 기대값을 예측 확률에 따라 기대값을 곱해서 가중평균으로 구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위험은 미래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데 보통 시험에 표준 편차를 내죠. 꽤. 자, 그러면 7번 보겠습니다. 각 자산별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고릅니다. 틀린 것. 1번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의 기대치로 측정합니다. 맞습니다. 자, 2번 투자 자산의 경우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거 맞죠? 그 다음 3번 예금은 가입 시점의 예금 금리가 기대 수익률이고요.
채권은 가입 시점의 금리가 기대 수익률이 된다. 틀려요. 왜냐면 채권은 가입 시점의 금리가 아니라 표면이자율이에요. 표면이자율 플러스 나중에 채권을 팔 수 있잖아요. 팔면은 그때 시세 차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까지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이율 플러스 시세 차익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채권은 주의하세요. 자,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측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기대 수익률 측정하는 방법 4가지 있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추세 분석법이 있고 두 번째가 시나리오 분석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장 공동 예측치, 그러니까 펀더멘탈 분석법 순서대로 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4가지가요 설명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건 거의 시나리오 분석법입니다. 계산 문제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분석법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 문제가 시나리오 분석법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하면 되는데 연습을 하면 되는데 기대 수익률 측정하는 법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추세 분석법, 시나리오 분석법, 펀더멘탈 분석법, 그다음에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법. 4가지.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추세 분석법은 보세요. 자산 집단의 과거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하여 미래 수익률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 해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법은 됐고 펀더멘탈 분석법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발생 상황에 대한 기대치 추가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방법인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이자율 플러스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서 구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 방법은 시장 참여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 수익률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하는데 주식 기대 수익률은 퍼의 역수를 씁니다. PER의 역수. 그러니까 PER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산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대 수익률을 산정할 때 PER의 역수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하는데 PER이 뭡니까 우리가 배웠죠? PER이라는 게 뭐예요? PER은 EPS 자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뒤집어서 PER분의 1이라고 하니까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역수니까. 분모분자 뒤집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주가분의 EPS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가가 10,000원인데 EPS가 1,000원이다 그러면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찾는다는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지금 PER의 역수를 쓴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PER 뒤집은 거예요. 그냥 분모분자 뒤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주식이 기대 수익률을 쓸 때 배당 수익률 플러스 EPS 장기 성장률을 쓴다는 건데 자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 받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수익률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주식을 언제 팔지는 모르지만 팔면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성장률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PS 장기 성장률, 주식의 장기 성장률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주식을 팔았을 때.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수익의 원천이 2가지인데 하나가 배당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나중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때 수익률, 배당에 대한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 벌 수 있는 돈은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을 더해서 예측하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PER의 역수 또는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장기 성장률, 그러니까 EPS 장기 성장률을 요걸 더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삼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지문을 한번 보시죠. 8번. 기대 수익률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시나리오 분석법은 과거 수익률을 사용하여 상관관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틀렸죠? 그러니까 과거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 수익률을 사용한다. 뭐 과거의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한다. 그러면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추세 분석법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맞지도 않아.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거 뭐 틀려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과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호황이다, 보통이다, 불황이다 여기에 따라서 확률을 주는 건데 이때 확률을 줄 때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건 맞는데 과거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추세분석법은 과거 장기간 수익률을 분석하여 이게 맞는 거죠. 과거 장기간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면 추세분석법이에요. 이런 말 나오면 분석하여 미래 수익률로 사용하는 방법 맞고요.
3번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발생 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추가하여 수익률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CPM, APT 이런 걸 쓰는데 요거 CPM, APT 이런 거 쓰는 걸 펀더멘탈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맞는 거예요. 4번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하는 방법은 시장 참여들 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 수익률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PER이 역수, PER분의 1, 이 역수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플러스 EPS 장기 성장률 등이 사용되고 있다. 조금 전에 언급했잖아요. 맞죠?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을 볼 건데 9번에 대한 문제는 계산 문제니까 한번 보시죠. 자, 주 해커스의 주식은 현재 한 주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두 가지 가정하에 이 기업의 주가와 배당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보유 시 이 주식의 표준 편차를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먼저 기대 수익률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요거부터 요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기대 수익률을 구해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경기 상황이 호전되느냐 불변되느냐 이 두 가지 상황만 했어요. 안 좋은 거는 그냥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경기 상황이 호전되느냐 불변이냐 요거에 따라서 확률 값을 줬습니다. 일단 0.3, 0.7, 70% 이렇게 줬어요. 자, 그리고 요때 주가가 현재 주가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주가와 배당을 보니까 자, 호전됐을 때 주가는 12,000원이 돼요. 그러면 가격에서 20% 수익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은 10% 그러니까 1,000원이 되니까 10% 수익이 나요. 그래서 10%니까 30%의 확률로 뭐냐면 호황시에는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30% 수익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변인 상태에서는 주가는 그대로 있어요. 10,000원. 그러니까 빵이에요. 자본 이득은 빵이고 그 다음에 배당만 500원 받으니까 5%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5%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데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 여기 30%가 3% 확률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0.3 곱하기 30% 플러스 0.7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을 뽑아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3, 3은 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7, 5, 35, 3.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더해보세요. 그러면 12.5%가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일단 기대 수익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 자, 알았어요.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각각의 확률값, 상황의 확률값에다가 기대치를, 요 기대치가 요거죠. 30%, 5%. 요걸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가중평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구했는데 기대 수익률만 또 따로 해가지고 시험에 낼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 또 나오니까 그때 보는 거고요. 일단 기대 수익률이 12.5%라는 거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표준 편차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표준 편차라는 건 루트 이렇게 집어넣고 요 기대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이거 X로 표현했나? 공식에는? 뭐 X가 아니라 R로 했죠. 첫 번째 수익률 R1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 뺀 다음에 여기 제곱한 상태에서 곱하기 확률 해놓은 거예요. 이걸 다 더한 겁니다. 이걸 더한 게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요거거든요. 그럼 요걸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30%고 여기는 5%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퍼센테이지 단위로 하겠습니다. 30% 첫 번째 수익률 마이너스 12.5% 이렇게 해놓고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야 돼요. 제곱하고 확률은 30%. 첫 번째 30%니까 그 다음 플러스 똑같이 이번에 5%죠. 5% 마이너스 12.5%에 제곱한 상태에서 이건 70%.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돼요. 이렇게 루트를 치면 이게 나오는 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그럼 이게 표준 편차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표준 편차가 얼마 나오니까 11.5% 나온대요. 자, 이게 11.5%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그냥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말씀드렸는데 요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그렇게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방심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건 연습은 하긴 해야 돼요. 왜? 기본서에 있어요. 이게 기본서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없으면 저도 안 합니다. 근데 기본서에 분명히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쭉 사례를 해가지고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출제 개연성이나 빈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알아놓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자,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자산 배분 과정 개요가 나오죠. 그래서 반복 과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은 plan, do, see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토 또는 평가하는 거예요. plan, do, see의 과정인데 그게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10번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기능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시장 예측 활동을 통해 수시로 매매 시점 포착하고 실행한다. 이런 거는 자산 배분 과정에 없어요. 아예.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은 시장 예측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번이 없고 2번 자본시장 예측에서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측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성향과 자본시장 예측치를 결합하여 최적 자산 배분을 결합하고 주기적으로 성과 측정하고 평가한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11번 봅니다. 11번은 이제 고객 성향 파악과 관련되는 건데 이거는 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는데 쭉 보면서 눈에 익히셔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오히려 잘 틀리죠. 한번 11번 봅니다. 고객 성향 파악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투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이게 이제 고객 성향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투자 정책이란 유동성 확보, 세무 상황, 투자 기간 등에 대한 정보. 이거 아닙니다. 투자 정책은 투자자가 원하는 그 투자자의 조건 같은 거, 투자자의 상황 같은 걸 고려해서 투자 지침을 만들고 요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시행하는 게 투자 정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확보나 세무 성향이나 투자 기간 뭐 이런 정보는 요건 자산 운용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맡기면 이걸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게 있다고.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 게 그 유동성이라든지 세금, 여기다가 투자했을 때 세무 상황, 세금에 관한 사항이나 이 사람이 2년 투자할 거냐 3년 투자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산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운용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투자 정책이 아닙니다. 3번 투자 목표란 자금 용도, 목표 금액, 목표 기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산 집단 등에 대한 정보다. 맞고요. 4번 선호도는 위험 허용도예요.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투자 수단, 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선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세요. 자, 자본시장 예측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증권 분석에서 다룬 내용 가지고도 이걸 보면 언뜻 보면 대충 비슷한 내용, 또 비슷하다는 게 완전히 내용상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맥락을 봤을 때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그래도 그쪽 증권 분석에서 봤던 또는 감을 잡았던 것이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핵심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본시장 예측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고릅니다. 1번 경제 분석을 통해 산업별 동향을 분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틀렸죠. 여러분들 경제 분석에서 산업별 동향을 분석합니까? 산업별 동향은요. 산업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파악하는 거고 경제 분석에서 보통 거시경제를 보는 거예요. 거시경제 지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DP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경기 변동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산업별 동향을 분석하는 건 아니죠. 산업별 동향, 뭐 IT 산업, 제조업, 조선업 뭐 이런 걸 보는 거는 산업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기업 분석을 통해 주요 종목별로 기대 수익과 위험 추정하는 건 맞고요. 3번 투자 분석을 근간으로 전반적인 자본시장을 가정하는 것도 맞고요. 4번 과거 수익률, 평균 기대 수익률, 위험, 뭐 공분산 이런 거 추정하는 것도 역시 자본시장 예측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래쪽에 핵심 포인트 해설의 내용을. 자,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나오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투자 전략 기준이라고 핵심 포인트 해설이 있는데 여기서 요약된 거는요. 이거는 지금 1번 적극적 투자 방법, 2번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 3번 비교가 있죠. 그 밑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4번은 좀 덜한데 요 1, 2, 3번까지 요약된 게 지금 표인데요. 이거 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투자관리 방법 비교에서 적극적 투자관리
방법,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이 있는데 맨 밑바닥에 보면 표 맨 끝에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리고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요. 기간 중요하죠. 기간은 적극적인 건 단기죠.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은 단기적인 투자 지평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중장기적인 지평, 투자 시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타임 호리즌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요. 자, 적극적 투자 방법은 시장이 아직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시장이 이미 효율적이다. 그래서 집단지성은 개별적으로 투자 분석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구하는 수익률이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라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비교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13번으로 바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투자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1번 투자 전략에는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과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이 있는 거죠. 2번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을 전술적 자산 배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고요. 3번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증시가 비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아니에요.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전략적 자산 배분인데 기본 가정, 기본 시장 가정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은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적인 투자 관리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14번을 보는데요. 14번은 이제 자산 배분 과정에서 지금 보통 자산 배분 과정에서 그 전체 그 흐름을 이렇게 거칠게라도 본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해설을 보면 투자 전략 기준을 선택하는데 투자 전략 또는 운영 전략이 전술적이냐 전략적이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 배분 모델 선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길게 설명을 안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소개만 하지 제목만. 그래서 마코이츠의 평균 분산 모델과 블랙 리터만 모델을 쓴다.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전략을 수정할 때, 최종적으로 수정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리밸런싱인데 리밸런싱이라는 건 원래의 비율대로 그대로 환원시키는 거고 업그레이딩은 조금 더 나은 비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시장 상황에 맞도록 그러니까 같은 위험 수준에서 수익률이 더 높거나 아니면 같은 수익률 수준에서 위험이 낮은 것보다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선정해서 그걸 선택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산 배분 비율을 그렇게 조정하는 거, 그 업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리밸런싱하고 업그레이딩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14번 보세요. 자산 집단의 상대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비율의 변화를 원래의 비율로 그대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원래의 비율로 환원시키는 건 뭐냐? 리밸런싱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15번 봅니다. 15번 이제 모니터링과 피드백과 관련되는 건데요. 그 아래 보면 핵심 포인트 해설에 투자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성과 측정 및 피드백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단기간 수익률하고 다기간 수익률이 있는데 다기간 수익률에서 계산 문제가 이제 산술 평균이나 기압 평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15번 봅니다. 투자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자 성과 측정 및 피드백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고객의 성향과 자본시장 예측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략적 자산 배분을 채택한 경우 1개월 단위, 한 달 단위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들 한 달 단위로 변화를 반영시키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아니라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전술적인 거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보통 계획을 짤 때 3년 단위로 짜요. 3년 정도로 짠 다음에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6개월 단위로 반영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반영을 합니다. 3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변화가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걸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성과평가는 투자 성과를 일정한 척도에 의해서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 4번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더 나은 자산 배분 구성과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자, 1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토대로 계산한 산술 평균 수익률과 기압 평균 수익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산술 평균 우리가 투자 성과 측정할 때 수익률 세 종류 있잖아요. 우리가 교재에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가 내부 수익률이에요. IRR 이렇게 얘기합니다.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부 수익률은 금액 가중 수익률이라고도 하는 건데 계산 문제는 못 냅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ARR이라고 해서 산술평균 수익률 있죠. 이건 일반적인 평균 내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GRR 해가지고 기하평균 수익률이 나오는데, 기하평균 수익률은 요거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GRR 공식 하나만 했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웬만하면 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만 그냥 한 거고요. GRR 경우에 이렇게 기초의 투자금액과 기말의 투자금액, 이게 N으로 표시했나?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N승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하수익률 GRR을 구하는 거. 이게 제일 많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좀 번잡한 것도 있긴 있죠. GRR을 구하는 때 N승근 해놓고 1 플러스 그 수익률인데 1기의 수익률 플러스 연결하는 거죠. 곱하기 1 플러스 2기의 수익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1 플러스 아래 n기의 수익률까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로 쓰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시험에는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토대로 계산한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을 옳은 것인데요. 자, A기업의 주식이 첫 번째 해에 총 100만원 투자했는데 1년 후 가격 상승으로 200만원 되었다가 2년 만에는 다시 가격 하락으로 100만원 되었다. 이때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자, 첫 번째 기가 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가 됐냐면 200만원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100만원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빤한 거죠, 이런 문제. 첫 번째 1기의 수익률은 어떤 생각하면 100만원, 200만원 됐으니까 100%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2기의 수익률은 여기서부터 측정해야 되니까 200만원이 100만원 된 거니까 마이너스 50% 된 거죠. 그럼 일단 산술평균 수익률을 구해보면, 산술평균 수익률은 두 기의 수익률을 더한 다음에 기간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0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두 기의 수익률을, 이게 사실은 이게 더한 거,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두 기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50% 되고요. 100 마이너스 50이니까 50%에다가 둘로 나누니까 25% 나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수익률은 25%인데 기하평균 수익률은 어떠냐? 기하평균 수익률을 조금 전에 쓴 그 교재에 있는 공식대로 그대로 한다면, 자, 2승근은 할 필요도 없어요. 2는 할 필요도 없고, 2는 뭐 그거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다시 100만 원이잖아요. 마지막 기회. 회수할 때 금액이. 여기다 마이너스 1만 하면 되니까 100분의 100은 1이고 1 루트 해봐야 1이고 1 마이너스 1이면 빵이죠. 그래서 빵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GRR을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제가 아까 썼다 지운 방식으로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승근에다가 2승근 할 필요 없어요. 2는. 자, 그 다음에 첫 기의 수익률이 이 100%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100%니까 1.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0.5. 자, 거기다 마이너스 1 하는 거니까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이면 2죠. 여기 2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니까 0.5죠. 그럼 2 곱하기 0.5 하면 1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1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빵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걸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외워 놓으시라는 거죠. 물론 이걸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대행인 쪽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질 않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리고 계산 문제 거의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온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25%, 5%, 빵 프로.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접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17번을 보겠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SAA라고 그러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섞어놓고 엄청 문제 냅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 내용을 보니까 특징, 그 다음에 가정 이런 거 있어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보면 효율적 투자기회선을 이용한다든지, 추정 오차를 반영하면 효율적 투자기회선을 선이 아니라 영역, 밴드로 표시한다든지, 최적화라는 것이 있다. 최적화를 아주 중시한다라는 거죠. 근데 최적화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 해가 불안정하다. 솔루션이 불안정하고 기법 자체가 난해하고 운용 조직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행 방법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시장가치 접근법, 그 다음에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 그 다음에 투자자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는 방법, 다른 기관의 자산 배분을 모방하는 방법,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실행 과정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7번을 봅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장기적인 자본시장 예측치를 사용하므로 중단기적으로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 위험 상관관계가 일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용한 각종 자료는 시장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 재조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고요. 실제로 변하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까? 아, 변한다니까요. 현실적으로는 변하는데 자산 배분 모형에서 이 모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니까 재조정은 안 한다고요. 애초에 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고요. 시장 상황이 실제로 변해도 안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변해도 결국에는 애초에 생각한 그 구성 비율 그대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촐싹거리면서 안 바꾼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좀 변했다고 오 바꿔야겠네. 또 바꾸고 주식 팔고 뭐 채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또 바꾸면 또 시장 상황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애초에 생각한 그 비율대로 자본시장이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자본시장의 상황의 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위험 허용도의 정도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 허용 정도도 변하지 않는다. 시장 상황도 안 변하고 투자자의 위험 허용도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번 전략적 자산 배분은 투자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번이 답이죠. 2번. 그래서 17번 확인했고요. 1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